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실현 만능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수업 실현을 준비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만능틀도 많이 참고했고,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영상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수업 실현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처음 저만의 만능틀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연습을 하고 시험 직전까지도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 소개하는 만능틀을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제 만능틀을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만능틀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수업 실현 만능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인데요. 입장을 통해서 보인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장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정말 그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입장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첫인상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할 때에는 밝고 씩씩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초등 임용고시에는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밝고 씩씩한 표정으로 안녕하십니까? 사랑으로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갈 관리번호 7번입니다. 와 같이 인사를 하기로 저는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수식어를 사랑으로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갈 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제가 수식어에서 언급했었던 이미지가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했고 면접관님들께 친절하고 온화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장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실현 만능틀을 보시면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는 별도 있고 흰색으로 색칠되지 않고 비워져 있는 별도 있는데 이 채워진 별 같은 경우는 꼭 수업 실현에서 들어가야 할 부분을 체크해 놓은 것이고 색칠되어 있지 않은 별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이니 제 만능틀을 혹시나 보시는 분께서는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입에서는 첫 번째, 학생 수와 좌석 배치를 언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실현 조건으로 학생 수도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수를 언급하는 것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에 학생이 29명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와, 우리 반 29명의 학생들이 모두 바른 자세로 잘 앉아 있네요. 여러분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배움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와 같이 학생 수를 언급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학생 수 조건을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더불어 좌석 배치도 언급함으로써 면접관님들께서 조금 정돈된 교실 분위기를 상상하실 수 있도록 좌석 배치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와, 우리 반 친구들이 4명씩 6모둠으로 아주 잘 앉아있네요 와 같이 언급을 함으로써 그 교실의 풍경이 그 수업을 보는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시학습 상기인데요. 이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에 남는 낱말을 떠올리도록 하여 학생 발표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낱말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학생의 말을 들어봄으로써 학생 중심 수업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사람 인자 옆에 가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저는 어떤 학생을 발표시킬 건지도 미리미리 다 정해두었기 때문에 학생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말을 더듬거나 버퍼링이 걸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낱말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 떠올려 보았나요?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우리 민지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민지가 부피라는 낱말을 말해 주었네요. 그 다음은 우리 옆에 앉아있는 민준이가 발표해 볼게요. 민준이는 액체라는 낱말을 말해 주었네요.
그러면 이 낱말을 종합해서 지난번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말해줄 학생이 있을까요? 도윤이. 그렇죠. 도윤이가 액체는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부피는 변하지 않지만 모양은 변했다 라고 친구들이 말해준 낱말을 활용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었네요. 와 같이 전시학습 상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입에서 하는 세 번째는 동기유발입니다. 동기유발을 하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온책 읽기도 있고 그림을 보여주고 동기유발을 할 수도 있고 역할극을 선생님께서 1인극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편지를 가져와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고민, 질문 박스, 온라인 게시판, 5곡의 라디오 DJ 이런 것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동기유발로 뭔가 면접관님의 시선을 끌 수 있을 만한 1인극을 하거나 라디오 DJ 같은 걸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연습해서 녹화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저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동기유발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온책 읽기, 그림, 편지를 동기유발로 많이 활용하였는데요. 자, 선생님이 가져온 이 책을 한번 볼까요? 이 책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죠. 이 책은 우리 반이 온책 읽기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았던 책입니다. 와 같이 시작을 해서 학습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발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활용했던 것이 그림인데요.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와 관련된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으로부터 학습 목표를 노출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활용하였던 것이 편지인데요. 편지는 일반적으로 국어나 사회 시간에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땡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네요. 땡땡이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땡땡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보면 좋을까요? 와 같이 발문을 함으로써 동기유발에서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기유발을 정하실 때는 다양한 동기유발을 한번 말해보시거나 연습을 해보시고 자기가 제일 잘 소화할 수 있다 혹은 이걸 했을 때 내가 제일 자연스럽다 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억지로 그것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면접관님들도 어색하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동기유발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습 목표 확인입니다. 저는 학습 목표 확인을 할 때도 교사가 바로 이거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한테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고 학습 문제를 다 같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몇 명 발표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 목표를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그러면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학습 문제를 소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 활동 안내입니다. 학습 활동 안내에서도 저는 학생 의견을 반영하였는데요. 활동도 선생님이 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문제를 확인해 보았는데 이 배운 문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보면 좋을까요? 와 같이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 주도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 주도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의견을 항상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평가 사전 안내인데요.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학생에게 평가 기준을 안내함으로써 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했던 평가 기준에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친구들과 협동하는가, 혹은 배움이 일어나는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평가 기준을 정할 때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입 부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것 하나를 하더라도
학습자의 의견을 묻고 그것을 반영하는 수업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생 맞춤형 수업, 학생 주도의 수업과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면 수업 나눔을 할 때에도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결정에 대해서 학생의 의견을 다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은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수업 실현에서 보여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활동 1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활동 1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때 나만의 구호를 만들어서 활동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반의 컨셉이 바다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조금 살려서 활동 1은 어쩌고 저쩌고였죠. 그러면 풍덩 하고 배움의 바다로 빠져볼까요? 와 같이 구호를 하였습니다. 이 구호를 하는 이유는 수업의 분위기를 조금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면접관님께서도 새로운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호를 하였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도 계속 자리에 앉아서 여러 명의 수업 실현을 보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놀람교양곡처럼 박수를 이렇게 침으로써 면접관님들께 제가 활동 1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 형태 안내인데요. 이 활동이 개인 활동인지 짝 활동인지 모든 활동인지 전체 활동인지를 미리 면접관님들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수업의 모습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겠지만 그 수업을 처음 보는 사람, 특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수업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나 수업의 형태를 미리 안내하지 않으면 그 수업의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개인 활동인지 혹은 모든 활동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홀수 학생 수를 고려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가끔 조건 중에 25명, 27명 이렇게 홀수 학생 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걸 고려하지 않고 짝 활동을 해버리면 이게 감점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홀수인 학급에서 짝 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꼭 이에 대한 언급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반 학생 수는 홀수이니 같이 모듬에서는 은재를 포함해서 3명의 학생이 함께 짝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와 같이 그 조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 대상 발문입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알린 다음 바로 활동 방법 안내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활동 방법을 안내하기 이전에 워밍업을 하는 전체 대상 발문을 넣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체 대상 발문으로서 간단한 그림에 대해서 혹은 간단한 사진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의 발화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사진에는 누가 있나요? 이 사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와 같이 학습 문제에 대해서 워밍업을 할 수 있는 발문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활동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TV를 활용해서 시각적 자료를 제공한다면 뒤에 앉은 학생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넣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앉아있는 학생의 이름도 미리 정해두었었는데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도 집중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혜민이. 화면이 잘 보이나요? 와 같이 질문함으로써 맨 뒤에 앉은 학생까지 신경 써주는 그런 참교사의 이미지를 조금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한 것은 활동 방법 안내입니다.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활동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활동 방법 안내를 정말 간단하고 간결하게 짧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동 방법 안내가 너무 길어지거나 장황해지면 학생들도 그 활동에 대해서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보고 계시는 면접관들도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활동 방법을 안내할 때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번호를 매겨서 활동 방법을 안내하였고 아무리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넷째까지는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방법을 안내할 때 저는 항상 추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해당 활동을 통해서 유발할 수 있는 우려 상황이 있다든지 혹은 활동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든지 문제 조건에서 제시하는 점이 있다면 학생이 제게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제가 강조하여 대답을 함으로써 면접관님들께도 제가 강조한 점 혹은 제가 활동 시 유의점으로 강조한 것들이 면접관님들께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번째는 활동 시간 안내입니다. 활동 시간을 안내할 때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자, 선생님이 10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10분 안에 완성시켜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 시간을 정하려고 하였는데요. 자, 이번 활동을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0분이면 될 것 같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10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활동 시작! 이런 식으로 활동 시간을 안내하고 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저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학생 중심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 하나하나가 수업 나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미지의 교사로 비추어지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에 알맞는 발화를 곳곳에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준비물 배부인데요. 저는 나눔이에게 모든 바구니를 가져가라고 하거나 책상 옆에 놓여있는 모든 바구니를 꺼내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물을 배부하였습니다. 7번째는 준비물 사용 유의점입니다. 준비물 사용 유의점은 어떤 준비물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학 수업을 하거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꼭 유의점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에 따라서 활동 방법 안내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고 준비물 사용 유의점을 먼저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매끄럽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수업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준비물을 배부했다면 준비물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바라도 넣었습니다. 8번째는 가치 분석에 대한 언급인데요. 가치 분석 역시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의 조건이나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치 분석을 활용해서 조건 채우기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 실태로 서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다면 존중과 경청이라는 가치 보석을 언급함으로써 학생 실태를 바탕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방식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규칙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활동을 할 때 어떤 규칙을 지켜야 했나요? 그렇죠. 존경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었던 존경 규칙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존중, 경청. 그렇습니다. 활동을 할 때에는 친구들의 의견에 존중하고 또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규칙과 관련하여 가치 보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물음표 손가락과 느낌표 손가락인데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질문이 있는 학생이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는 물음표 손가락을 들고 있도록 하였고 또 활동을 다 마친 학생이 있다면 느낌표 손가락을 들어서 활동이 끝났다는 것을 선생님께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활동에 대한 소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순회지도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순회지도를 하면 바로 접근아동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선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은 다음에 허공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엄지척도 조금 날려주고 체크하는 척하면서 구상지도 보면서 조건아동을 피드백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조건아동을 피드백하고 다시 체크하는 척을 하고 또 2번째 조건아동으로 가서 피드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에 따라서 조건아동이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경우에 다문화 아동이나 영재 아동을 피드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순회 지도를 할 때 몇 명의 아동에게 피드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지는 수업 실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2명의 아동을 피드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너무 순회 지도를 짧게 한다는 느낌이 있고 3명부터는 조금 루즈해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2명을 했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넘친다면 순회 지도하는 학생 수를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활동에서 순회 지도 이후 어떻게 수업 지련이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 마무리인데요. 먼저 활동을 바로 종료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느낌표 손을 들고 있는 것일 뿐이 모두 활동을 마무리한 것 같네요. 라고 하던지 자, 아직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한 학생들은 손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분의 시간을 더 주면 되나요? 3분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 3분 동안 활동을 마무리해봅시다. 와 같이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발표를 하였는데요. 물론 이것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활동 이후에 학생 발표는 꼭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발표할 때는 경청할 것을 안내하거나 함께 정한 규칙, 존중, 경청 이런 존경 규칙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학생 발표를 할 때 저는 여기 역시 제가 갑자기 학생의 이름을 떠올릴 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학생을 발표시킬 것인지 그리고 발표를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해줄 것인지를 어렴풋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저는 학생의 발표 상황에 있어서 확산적 발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확산적 발문 역시 교사 일방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참여도가 높은 수업의 분위기를 풍기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확산적 발문을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교사가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발표 상황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학습 문제를 도달해 나가는 분위기를 내고자 하였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서 다시 땡땡이의 발표를 보충해줄 친구 있나요? 땡땡이의 발표를 연결해서 발표해줄 친구 있나요? 땡땡이의 발표를 종합해서 말해볼 친구 있나요? 와 같은 발문을 꼭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전체 학생 대상 발문을 추가하기도 했고 경청하는 학생들 역시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집중해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발표를 듣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와, 땡땡이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반 친구들이 공감의 엄지척을 보내주고 있네요. 라고 말함으로써 학생들이 수동적 듣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듣기를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준비물을 모든 바구니에 정리하도록 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활동의 말미에 평가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활동 1 같은 경우는 수업을 전체로 따졌을 때 아직 초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자기평가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활동 2와 활동 3의 흐름도 활동 1과는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다른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 만능틀을 보시면 활동 형태 안내에 제가 모둠과 전체 활동 부분에 밑줄을 그어놨는데 저는 보통 활동 1에는 개인 활동이나 짝 활동을 하고 활동 3에는 모둠 활동이나 전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건 어떤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활동 형태의 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활동 1, 2, 3이 모두 개인 활동이라던가 활동 1, 2, 3이 모두 전체 활동이라던가 활동 1, 2, 3이 모두 모든 활동이면 조금 밋밋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활동 1, 2, 3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때 활동이 모둠 활동이나 짝 활동이라면 가치 보석 중 하나인 협동,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고 모둠 활동 규칙을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가정을 하여서 모둠 활동 규칙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유사하고 다시 순회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활동 1에서도 순회 지도를 하였었는데 활동 2에서도 활동 1에서 부정적인 특성을 보였던 혹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학생에게 다시 다가가서 긍정적인
발전된 모습에 대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활동 1에서 만약 조건 아동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혹은 생활 지도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활동 2나 활동 3에서는 그것이 개선된 혹은 긍정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혹은 아예 긍정적 피드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진아가 조건 아동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조건 아동을 활동 2나 활동 3에서 순회 지도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1에서 먼저 피드백이 이루어진 다음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성장한 모습을 다음 활동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내용은 비슷한데요. 저는 아까 전에 보통 활동 초반에 개인 활동을 많이 하고 활동 후반에 모둠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활동 후반에는 이렇게 모둠 발표를 하는 만능틀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확산적 발문을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면접관님께도 나 확산적 발문을 이렇게 많이 했다 라는 것을 좀 티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확산적 발문이라는 용어를 활용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확산적 발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을 넓히는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라고 말을 하면서 확산적 발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생각을 넓히는 질문이라는 표지어를 딱 주면 면접관님들께서도 이게 확산적 발문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했던 확산적 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발문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항상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화의 발표라는 것을 하였는데요. 이건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있는 학생이 그 발표한 학생에 대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결할 점을 피드백해주는 발표입니다. 이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도 하이패스 만능틀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조화의 발표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조화의 평가로 바꾸어서 학생 상호평가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이 조화의 발표가 너무 유명해져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조화의 발표를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똑같은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면접관님들께서도 식상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것을 활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은 평가인데요. 저는 이 평가를 활동 말미에 할 때도 있었고 혹은 아예 정리활동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수업 실험 준비를 할 때에는 이 평가를 어디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다양한 선생님들께 여쭤본 결과 평가를 활동 말미에서 하는지 아니면 정리해서 언급을 하는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때 꿈틀 평가는 제가 수업 실현을 하면서 고민해서 만들었던 평가 방법인데요. 이것은 꿈틀 노트에 학생들이 직접 자기 평가를 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서 평가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꿈틀 평가의 3가지 기준도 각각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평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좀 독창적인 평가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학습 내용 정리에서는 오늘 한 활동을 언급하기도 했고 오늘의 배느실,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을 언급하거나 파도 타기 발표를 하여서 다수 학생의 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 혹은 5글자로 말하기를 하여서 배운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평가는 전개와 유동적으로 조절해서 하였고 그 다음 했던 것이 과제 제시인데요. 다른 말로는 환류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 학습 게시판에 새로운 과제를 올린다고 하거나 수준별 과제를 e스쿨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거나 클래스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환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차시 예고인데요. 그림을 활용해서 자, 이 그림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것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였고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를 발표해보거나 배운 공책에 적어보게 함으로써 차시 예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망의 마지막으로 학급 끝인사를 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학급 끝인사를 어떻게 할지도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실현이 끝이 났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마무리 인사를 정중하게 잘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마무리할 때 이상으로 수업 실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고 퇴장 전에도 신년사를 활용한 추가 인사를 한 번 더 하고 문을 닫고 퇴장을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만능틀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제 만능틀이 완전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고 고민을 거쳐서 여러 번 수정해서 완성한 만능틀이니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만능틀 파일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